네, 안녕하세요. 직업윤리 임채정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어요. 나가봤더니 영하 4도, 3도 막 이래가지고 하여튼 두꺼운 옷을 입지 않으면 굉장히 추울 정도로 날씨가 추워졌는데 여러분들은 그 건강 잘 챙기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라이브로 만나기로 했잖아요. 그때 라이브 전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녹화, 네, 녹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오늘까지 배우는 수업에서 많은 부분들이 시험에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제가 과제를 내드렸던 부분에서 벌써 주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신데 어쨌든 이래저래 한 학기가 끝나갔네요. 네. 어쨌든 수업을 오늘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수업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길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이라고 말하니까 좀 기분이 그렇긴 하지만 네, 어쨌든 간에 오늘은 최대한 좀 짧게 해볼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화면을 좀 공유를 좀 해볼 거예요. 이게 화면이 잘 공유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음, 네, 화면 좀 공유를 좀 해보죠. 네, 여러분들이 화면이 공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화면이 잘 공유가 되고 있나요? 우리는 오늘 성예절의 의미에 대해서 좀 배울 겁니다. 직업 윤리에서 어떻게 보면은, 성예절의 의미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 대부분의 직업 윤리에서 성예절을 굉장히 예민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예민한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코에다 걸면 코걸이, 귀에다 걸면 귀걸이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성이라는 부분들을 좀 다룰까 말까 하다가 짧게나마라도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하고 좀 수업을 하게 된 점,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말 그대로 평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편집을 그래도 그나마 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편집을 웬만하면 하지 않고 지나갈 예정이니까 편집본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좀 감안을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빨리 끝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직업윤리 10번째 성예절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네. 성예절의 의미. 그쵸? 우선은 최근에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자주 등장하게 되는 성희롱, 성추행,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은 나나 내가 이제 속하게 된 직업, 직장, 이런 부분들하고는 좀 관련이 없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외모가 예쁘신 분들, 아니면 외모가 잘생기신 분들, 아마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충분히 들을 수도 있는, 예쁘고, 일도 잘해서 귀여워해줬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 혹은, 같이 일하는 사이라서 내가 좋다라는 표시로 내가 그냥 무심코 너한테 해줬는데, 법정까지 간다면 내가 너랑 어떻게 일을 하겠니? 이런 얘기들. 아니면 성별에 대한 부분들로 좀 나눠서 얘기하는 거. 그런 거는 아무래도 여자가 혹은 그런 건 아무래도 남자가 해야 어울리지. 이게 특정하게 누가 있는 곳에서 한번 분위기 좀 살려줄 수 좀 있잖아.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실질적으로 저도 사회생활을 적지 않게 했던 입장으로서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뭣도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야 되는 줄 알았던,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상황들까지 다 용인하고 그랬던 부분들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저는 그랬어요. 저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돈을 버나? 내가 이것도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들이 사실 좀 적지 않게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되게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또 외부에서도 그렇게 보이는 시각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과거에는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뭐 굉장히 심각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도 못하면 내가 뭐 사회생활 할 수 있나? 약간 이런 입장이었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여기 나와져 있는 많은 말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와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20대잖아요. 그쵸? 근데 20대나 30대들하고만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나이가 많다고 해서 뭐 성에 대한 관념이 꼭 이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과거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이런 성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대비는 좀 해놓으셔야 된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말들. 뭐 그런 거는 뭐 누가 먼저 혹은 업무 연장인데 뭐 그 정도 할 수 있잖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겪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선은 직장에서 성계절을 지키지 않으면 성희롱이라든가 뭐 성적인 문제랑 좀 연결될 수 있는데 이런 성희롱 문제된 사건에서 가해자들 같은 경우는 좀 한결같은 답변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뭐 의도가 있게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의도가 없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뭐 성적으로 희롱할 뭐 의사가 없었다. 아니면 나는 뭐 그 애를 좀 도와주고 싶어서 그랬다. 좋은 의도에서 그렇게 했다. 아니면 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다들 했다. 아니면 뭐 늘상 다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사실 가해자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도를 했다면 진짜 나쁜 사람이지만 그냥 계속 그렇게 해왔을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피해자 같은 경우는 심한 뭐 불쾌감이라든가 뭐 모욕감이라든가 내 뭐 비하감, 그쵸? 그런 부분들을 느껴가지고 업무에 많은 지장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가해자, 피해자, 그리고 각자가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입장 차이에서 뭔가 성희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성희롱에 대한 부분은 남녀 차별 금지 및 구제에 대한 법률 혹은 남녀 고용 평등법 뭐 이런 부분들에 각각 명문화가 되어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좀 아리까리 그쵸?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하셔도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어느 정도 명문화가 되어져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아시면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 혹은 좀 이건 좀 예민하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은 뭐 충분히 이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표현의 차이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있지만 법률상의 개념이라고 좀 한다면 업무랑 관련해서 성적인 언어라든가 행동 뭐 이런 부분들로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아니면 성적인 뭐 언행 뭐 이런 부분들을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거를 우리가 보통 성희롱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성희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만약에 우리가 겪게 되면 가장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내가 이런 부분들을 어 죄송해요.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을 내가 문제 제기했을 경우에 내가 회사를 다니게 됐을 때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꼭 그 회사가 그렇다라기보다는 이게 고용상의 불이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형사 처벌 대상으로서 범죄 행위라고 하는 성추행이라든가 성폭행하고는 조금 구분되기 때문에 형사 손해는, 그러니까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민사상의 뭔가 손해배상 청구를 뭐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성희롱이라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어떤 게 구체적으로 뭔가 성희롱에 포함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의도적으로 성희롱을 했냐, 가해자가 성희롱을 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시하는 게 아니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당하게 된 사람이 기분이 나빴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들이 조금 좀 중요하게 그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해자가 어떻게 보면 불리한 가해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행동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 나는 진짜 심지어 몰랐어. 그 사람이 그렇게 느낀지 자체를 몰랐는데 그 사람이 내가 성희롱을 했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하게 보여지는 부분들은 그 피해자라고 느껴지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진다라는 점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 뭐 친밀감의 표시라든가 전혀 성적인 의도 없이 뭐 이렇게 한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뭔가 성적 수치심이라든가 아니면 굴욕감 이런 부분을 느꼈고 합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뭐 피해자의 입장이 인정될 경우에는 모든 성희롱의 기준이 이제 성립이 되고요. 성희롱의 관련법에 대한 이제 기본 취지라고 한다면 그 이제 피해자의 보호에 대해서 대부분의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불리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때 뭔가 스스로의 구제 방안을 모색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냐.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예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부분들이 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질 수 있어서 아마 많이 바뀔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뭐 남자냐 여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여자여도 남자들이 나를 성희롱을 했다라고 하는 가해자로 지목할 수 있고요. 내가 남자인데 그러니까 뭐 남자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갑자기 나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나를 갑자기 성희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뭐 물론 이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제기가 되는 부분들이겠지만 내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왜냐? 이런 부분들은 조직에 포함됐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서 항상 조심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두 번째는 이제 성예절을 지키기 위한 자세를 좀 보실 수 있는데, 우선은 성희롱 예방의 근본적인 이유 같은 경우는 바람직한 남녀 공존의 직장 문화를 정착시키자.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취지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성별이라든가 직위라든가 노사 어느 입장에 있던지 간에 모두가 과거와는 다른 사고와 행동이 정립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자세로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여자가 직업에 대한 뭔가 참가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부분들을 좀 들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직장에서 여성의 특징을 살린 제가 눈이 좀 잘 안 보여가지고, 네. 직장에서 여성의 특징을 살린 한정된 업무를 담당하던 과거와는 달리 여성과 남성이 대등한 동반자 관계로 동등한 역할하고 능력 발휘를 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하고는 좀 다르게 여자가 좀 그 주요 직군에 이제 참가하게 되는 비율들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율이 좀 적을 때보다는 많아졌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직장 내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책임하고 역할을 다해야 되고요. 조직은 그에 상응하는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고, 세 번째는 성희롱 문제가 법정으로까지 연결이 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보다는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뿌리 깊은 남성주의의
가부장적 문화랑 성 역할에 대한 과거의 인식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남녀 공존의 직장 문화를 정착하는데 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것들처럼 직장 내에서 성예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직장 내 직원들을 뭔가 상스러운 언어, 그다음에 모욕적이고 좀 타인을 비하하는 언어, 뭐 아니면 부적절한 언어, 아니면은 그런 부분들과 어떻게 보면 좀 준하게 되는 행동,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내가 회사에 대한 그런 명예, 아니면 내가 그 회사에 속해져 있는 임직원으로서 뭐 각종 품위, 아니면은 뭐 얼굴, 뭐 이런 부분들을 손상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정법을 준수해가지고 회사의 명예랑 본인의 품위를 좀 지켜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회사,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직업 윤리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비난받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고, 동료라든가 상하 거래처 간에 존경하고 신뢰를 쌓아서 뭔가 우리가 좀 일하고 싶은, 그쵸? 우리가 돈을 버는 부분들이 옛날 같은 경우는 막 죽지 못해서 막 직업을 갖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직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여러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내가 계속 종사해야 될 어떤 집단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즐겁게, 그쵸? 내가 이렇게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고 하면 너무 좋겠죠? 이거를 그 다음을 넘겨주는 것이, 네. 그래서 그 뭐 성예절에 뭐 어긋나는 여러 가지 뭐 행동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내가 만약에 그 개인적으로 대응하거나 뭔가 직장에 포함되어져 있을 때 직장에서 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다를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내가 대응하게 될 때는 내가 직접적으로 좀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좀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 쉽지 않다라는 거 너무 알고 있어요. 저도 뭐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직장에서 공식적으로 공인을 받았다라는 말이 좀 웃기긴 하지만 성희롱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자잖아요. 근데 저는 성희롱을 여자한테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민감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이 좀 달랐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직장 생활했던 과거는 지금보다 더 많이 과거겠죠? 그때는 지금보다 더 보수적이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저도 나름대로 직장 생활에 적지 않았고, 이것이 성희롱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았어요. 근데 저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겠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화장실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가지고 이제 앉아 있었어요. 그날 너무 속상해서 앉아 있는데, 앞에 이렇게 뭐라고 하죠? 스티커로 딱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화장 들어가면, 남자랑 여자랑 조금 화장실의 구조가 좀 다르긴 하지만, 화장실에 딱 하나 들어가면 쪽지가 붙어 있는데, 땡땡땡 사후에 이래가지고 성희롱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뭐 성고충 상담이 있으면 사후에를 뭐 찾아달라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을 하다가 사진을 우선 찍고 나중에 갔죠. 근데 거기서도 제가 느끼는 그런 부분들, 어쨌든 간에 사실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되게 좀 난감해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여잔데 여자를 지목을 했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지목을 했던 그 분은 뭐 저보다 당연히 이제 뭐 직급으로 높았던 분이셨기도 했고, 그리고 심지어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한 상태였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도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성희롱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피해자의 판단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거나 그분을 제가 막 그 위치에서 막 끌어내리려고 막 생각을 하는 게 아니겠죠. 저도 최대한 좋게 생각하려고 해요. 왜냐면 이제 조직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좋게 되는 것이 싫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해도 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수치심을 느끼고, 심지어 제가 가장 이제 기분이 나쁘고 수치심을 느꼈던 부분들은 그녀와 제가 함께 있는 그 상황에서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곳에서
저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그런 발언을 할 때 제가 굉장히 수치심을 느꼈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같은 여성이었죠. 그래서 제가 어쨌든 간에 그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제가 이제 고발했던 그곳에서 좀 당황을 하긴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런 적이 처음이긴 했어요. 그 회사 자체에서 그 동성에게 그런 성적인 수치심을 받아가지고 성희롱에 대한 신고를 했던 게 처음이긴 했는데 그분이 사실 저는 제 그냥 속마음으로는 그분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 기분이 나쁘니까. 지금도 싫어요. 제가 지금 짧다면 짧고 뭐 길다면 긴 인생을 살았지만 인생 동안 가장 심하게 성적인 수치심을 당했던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렇게 했었고, 뭐 얘기하려니까 좀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사람이 6개월 정도, 우선은 그 팀장, 그니까 직급이 있는 상태의 팀장이었어요. 어떤 팀의 팀장이었는데, 직급이 박탈을 당했고, 그냥 제 뭐 진술만으로 된 건 아니죠. 제가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공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처럼 당했던 사람들이 막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진술을 확보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팀장에서 내려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감봉 6개월이었나? 감봉 1년 6개월이었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죠. 근데 그렇지만 결론은 저는 뭐 시간이 지나서 그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고 시간이 흘렀지만 그 사람은 지금도 그 회사를 다니고 있다. 라고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예요. 성희롱을 당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억하심정이 보통 개인적으로 많이 없죠. 상대방이 뭐 나쁘게 되길 바라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리고 참고 참다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문제 제기를 하겠죠. 그런 부분이어서 어쨌든 간에 동성 간에도 그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수 있어 성희롱이 성립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느끼셔야 된다. 아셔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만약에 혹시나 예상치 못한 가해자로 지목이 되었을 경우에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서 내가 했던 어떤 행동이라든가 언행으로 해서 기분이 나빠서 나를 성희롱에 대한 가해자로 지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네, 그랬을 경우가 있어서 항상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 모두 염두를 해두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참 얘기를 갑자기 뭐 이렇게 준비했던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 네. 전도 없었고 후도 없었어요. 그런 더러운 경험은 네. 더러운 경험은 네, 없었지만 그분이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그때 저는 거부 의사를 잘 밝히지 못하지 않았나. 왜냐면 나는 그냥 사원이고 그 사람은 팀장이니까 밝히는 게 되게 무서웠죠? 뭐 그런 거. 하지만 거부사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증거 자료를 이제 수거하게 되고 공식적인 처리를 준비하게 되는 거. 네, 중요하고 그때 제가 그런 걸 했었어요. 제가 이제 성희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고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저한테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증거가 있냐. 중요하잖아요. 그쵸? 제 감정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물증이 없기 때문에 물증을 잡아야 되죠. 근데 만나면은 그렇게 하는 거라 가지고 제가 증거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제가 어떤 거를 했냐면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메시지를 뭐라고 보냈냐면 뭐 몇 월 며칠 차장님 엘리베이터에서 저한테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말했죠.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 저 너무 기분이 좀 나빴다. 좀 사과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먼저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제 신고를 하고 나서 물증을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랬더니 그 팀장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그냥 귀여워서 그런 거지. 예쁘고 그냥 귀여워서 그런 거지. 그게 왜 기분이 나쁘냐? 내가 너한테 그딴 얘기를 왜 해야 되냐? 이렇게 답장이 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나는 그게 아니라 기분이 너무 나빴다. 불특정 다수가 보는 다른 상원들이 있는 앞에서 나의 뭐 신체적인 부분,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기분 나빴다라고 했더니 정말 전혀 예상치도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네가 거기가 뭐 예뻐서 그랬지 내가 뭐 다른 의미로 얘기했겠냐 야 여자하면은 뭐 그렇게 말하면 기분 좋은 줄 알아야지 너는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 야 너는 뭐 되게 예민하다 너 성격 그래서 사회생활 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문자가 온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 공식적인 증거가 됐죠. 사실 결론적으로.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성희롱에 대한 뭔가 피해자라고 생각이 들 때는 가해자가 먼저 나한테 공식적인 뭔가 그 증거가 남겨지지 않을 때 내가 그렇게 먼저 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나 이제 직장은 더 가능하죠. 내 길에서 돌아다니다가 어떤 사람한테 성희롱 비슷한 걸 당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한테 내가 연락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증거를 뭐 잡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직장에서는 증거를 잡기가 생각보다 좀 쉬운 부분들이죠. 왜냐하면 내가 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직장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연락처를 서로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뭐 조건이 있어서 그런 조건 안에서 내가 뭐 문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먼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때 당시에 어떻게 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냐. 나 기분 나쁘다 사과해라. 응.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의 반응이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어쨌든 간에 그게 뭐라고 해야 되죠?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 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상사 아니면은 회사 안에 노동조합 그러니까 노조라고 얘기를 보통 우리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노조라든가 뭐 내부기관 도움을 요청하는 거. 저도 이제 요청을 했던 거죠. 처음에 이제 요청을 했을 경우에 동성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깜짝 놀래기는 했었지만 그거는 중요하지 않죠. 어쨌든 내가 충분히 설명을 했더니 그럴 수 있다라고 해서 내가 안내를 받게 되고 제가 안내를 받게 되고 그 안내에 맞춰서 이제 행동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외부 단체 말이 안 통할 경우에는 외부 단체라든가 뭐 성폭력 상담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직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냐면 회사 내부의 관련 직원이라든가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뭔가 공정하게 처리하는 게 좋아요. 피해자도 있고 가해자도 있지만 회사 입장은 사실 회사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냉정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은 이윤의 창출이죠. 근데 예를 들어 정말 이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가해자는 회사에게 막대한 이윤을 가져다 주는 아주 지속적으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있어도 그만 이게 너무 슬프긴 하지만 없어도 그만 이런 사람이라고 했을 경우에 회사 입장이라는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뛰어넘어서 뭔가 공정하게 처리하는 방안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사해 처리를 해야 되죠. 왜냐면 속된 말로 집어를 개 못 준다고 자기가 했던 그 행동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한 번 넘어갈 수 있어도 두 번, 세 번째 같은 경우에 넘어가지 못하거나 일이 커지게 되면 회사 자체에 굉장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유출 방지해야 되죠. 가끔은 영화 기억이 안 나는데 가해자랑 피해자가 좀 뒤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뭐 SNS라든가 여러 가지 뭐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발전한 시대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나의 입장을 피력하느냐에 따라서 가해자랑 피해자가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가해자도 있고 피해자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막 피해자가 있어요. 피해를 계속 봤어. 근데 피해자가 한 번에 반격을 했는데 한 번의 반격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가해자가 막 온 세상에 널리 알렸어. 그럼 사람들은 깊이 알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알려진 정보 가지고만 판단하게 될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될 가능성을 좀 미연에 방지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많이 노력을 해주고 조심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해자에 대해서 납득할 정도의 조치를 취하게 되고 피해자에게 확실하게 말해주는 게 좋아요. 우리가 알아 처리할게. 그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말하는 건 의미가 없죠. 그렇죠? 가해자 납득할 수 있는 정도.
뭐 예를 들면 저한테 원래는 제가 그 당시에 정확하게 사실 기억은 안 나는데 그 회사에 그 공지하게 되는 그런 란이 있어요. 인트라넷이 있는데 거기 공지하기 전에 저한테 먼저 말을 해줬죠. 누구누구 어느 부의 어떤 차장, 그다음에 직급으로 팀장인 어떤 누구는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정직 뭐 혹은 뭐 감봉 몇 개월에 처하게 되면 이런 이제 공지가 나가게 되는데 그 공지가 나가기 전에 저한테 먼저 말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안심이라는 게 있고 또 이걸로 인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회사에 대한 신뢰도 좀 생겨요. 충성도도 생기게 되고 회사가 나를 이 정도로 보호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그냥 일개 사원일 뿐인데 어떻게 보면 팀장, 그다음에 뭐 진짜 차장 직급에 있는 적지 않은 시간을 회사에 종사했던 이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진실에 좀 뭔가 좀 이렇게 손을 들어줬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제가 회사에 조금 더 신뢰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지금도 제가 그 회사를 다니고 있진 않지만, 뭐 안 좋은 일도 많았지만, 대부분 좋은 좀 감정을 갖고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직장 안에서 굉장히 이제 성희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내가 어떻게 회사를 생각하게 되고 좀 다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성립 요건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당사자의 요건 말씀드렸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거, 그쵸? 있어야 되는 거고, 성적인 언어라든가 행동, 그 다음에 이럴 조건으로 하는 행위, 그 다음에 고용상의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성적인 굴욕감을 유발해서 고용 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직장 성희롱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성희롱 당사자의 요건이라고 좀 한다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제 요건은 좀 다를 수 있는데, 가해자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그 남녀 고용 평등법상의 가해자 같은 경우는 고용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 직장 상사, 그다음에 뭐 근로자, 동료, 부하 직원 다 포함이 되게 되지만 어쨌든 뭐 제3자 같은 경우는 가해자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해요. 그래서 아까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성에 국한돼가지고 가해자를 판단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연령에 대해서도 가해자 판단이 안 되고 직급에 대해서도 사실 가해자에 대한 판단이 안 된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피해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그 피해자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 자체가 스스로가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제가 또 과거에 이제 업무를 했었던 과거보다는 지금 현재가 그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해서 그 피해자의 그 인지하는 정도가 형량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억하심정이 없는 거라고 한다면 스스로 어떻게 보면 그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거. 그래서 지위를 이용하고 업무의 관련성 이런 부분들은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꼭 직장이란 틀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실 수 있는데 뭔가 그 업무 때문에 출장을 가거나 퇴사를 했을 경우에 내가 어쨌든 처음에 만났던 그 관계 자체가 직장이었다라고 한다면 다 직장 내 성희롱에 포함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하나 다른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직장 안에서 동아리라든가 이런 분들 혹은 사귈 수 있잖아요. CC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사귀는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는 성적인 뭐, 언행이 있을 수 있죠? 그쵸. 사귀면은 뭐, 여러분들 뭐 사귄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 사귀는 사이에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언동에 대해서는 서로 동의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제 참작을 하기 때문에 성희롱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점. 그래서 가장 사실 어떻게 보면 직장 내 성희롱에서 쟁점이 되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막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막 성희롱을 했대. 그러니까 막 법원에서도 그렇고 판결에서도 이 사람이 진짜 성희롱 했구나. 나쁜 놈이네. 막 이렇게 막 이제 이게 막 몰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둘이 사귀던 사이인 거야. 근데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사귀었던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는 거지. 그럼 그건 성희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분을 되게 잘해야 돼요. 구분은 잘해야 돼서 내가 CC였어. 직장 안에서 만나가지고 CC인 상태에서 내가 사귀는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을 했었는데 나중에 어쨌든 사귀다 보면 깨질 수도 있죠. 깨지고 나서 이 사람을 그때 막 생각을 해보니까 혹은 뭐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막 사귀는 거야. 근데 그걸 보고 내가 막 기분이 나빠. 나한테 했던 거랑 막 똑같이 해. 근데 그걸 보니까 내가 막 눈이 뒤집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귀었던 그 사실에 대해서는 막 부인을, 내 감정적으로 막 부인을 하고 이 사람 막 성희롱 신고해. 이런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성희롱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세 번째는 성적인 언어라든가 행동, 이를 뭐 조건으로 하는 행위일 것,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육체적인 거, 언어적인 거, 시각적인 거, 아니면 이제 사회적으로 통념상, 그쵸? 굴욕감을 유발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희롱을 나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3번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거나 소극적으로 뭔가 좀 참아주기를 바라게 되는 좀 강압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요구,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직장 안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고용상의 불이익, 아니면 성적인 굴욕감, 그래서 고용 환경을 악화시키는 그런 부분들. 내가 이제 말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다른 이유도 아니고 회사에서 잘릴까봐, 혹은 다른 사람들이 조금 나를 그렇게 볼까봐, 아니면은 보안이 지켜지지 않을까봐, 이런 이유라고 한다면 성희롱이 좀 성립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저도 그 성희롱에 대한 부분들을 신고하고 실질적으로 당사자였던 경험이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저는 거의 첫 직장이었죠. 잘 몰랐어요. 잘 몰랐고, 어, 그냥 진짜 순진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게, 그냥 화장실 갔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그냥 항상 스트레스였어요. 근데 직장 생활을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일이 힘드냐? 왜 사람하고 관계가 힘들지? 원래 다 그냥 직장 생활을 좀 그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 그냥 그것 중에 하나인가 보다, 이렇게 항상 생각을 했는데, 그냥 너무 어떤 힘든 날 화장실에 가가지고 매일매일 봤었던 어떤 쪽지 중에 하나였겠지만, 그걸 붙어 있는 그 장면을 보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아, 내가 이 회사 나가더라도 내가 진짜 이 여자만큼은, 이 여자만큼은 내가 어떻게 제거하고 나가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죠. 그런 생각과 함께 순진했던 생각은, 뭔가 회사가 다 좀 나에 대한 여러 가지를 비밀 삼아서 나를 보호해주고 이 사람을 정말 제거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성희롱이라고 했던 가해자, 지목했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가볍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가볍지 않은데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회사 입장도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진짜 가볍다고 생각을 해서 하여튼 가볍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어리고 내가 사원밖에 안 돼서 나한테 이딴 식으로 하나? 막 약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참 좋은 회사를 다녔다. 왜냐? 벌써 제가 회사를 다니고 그 경험을 했던 게 10년 정도가 됐거든요. 10년 정도가 됐는데, 지금도 가끔 주변의 동료들이나 아니면 후배 혹은 선배들 중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적지 않은 그 사회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적응이 안 되고 미칠 것 같다라고 하는,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성적인 부분을 때 너무 힘들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걸 보면서 남의 그 고통을 들으면서 기쁨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약간 너무 이상하긴 하지만, 그 힘들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래도 좀 좋은 회사를 다녔었구나. 나는 그래도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받는 회사를 다녔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하긴 하죠.
사실 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됐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이유도 좀 있었죠. 개인적으로 좀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다른 이유가 훨씬 더 컸지만 그 이유도 적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저한테 그렇게 했던 그 사람이 다시 그 모든 그거에 대한 게 다 끝나고 회사를 돌아오고 나서 그 사람은 정작 저를 대하는데 아무렇지 않은데 제가 너무 얼굴을 못 들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얼굴 못 들겠더라고. 너무 아무렇지 않게 나한테 막 대하는데 못 들겠더라고요. 못 들겠고 막 자기가 낳은 애기 막 이런 막 그때 당시 임신하고 있을 때 저한테 막 그랬으니까 막 낳은 애기에 대한 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듣고 싶지도 않고 그냥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는 비서였었기 때문에 대표님한테 뭐 보고하러 온다는 얘기 막 콜 들어오고 막 이러면은 너무 그 자리 피하고 싶고 싫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진짜 피해자의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 같은 거겠죠? 그래서 네, 갑자기 그런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네, 갑자기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통념의 극복. 첫 번째로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적인 사소한 문제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성희롱이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성희롱은 일방의 감정이라든가 의사를 무시하고 행해지는 인격적인 모독이기 때문에 한 개인의 장난으로 좀 치부하거나 내가 그런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사실 좀 피해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도 굳이 이런 강의를 하지 않으면 과거에 그런 상황들이 생각이 나지 않지만 저도 전혀 이제 아까 강의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제 얘기를 하게 될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이제 피해가 너무 심각하죠. 기억이 나니까. 원래 그냥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고. 사실 원래 그렇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들이 있고,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수치심, 모욕감 느끼게 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도 불가능하게 되고, 정신에 대한 뭐 장애라든가, 뭐 두통, 아니면은 뭐 위가 아프다던가, 스트레스라든가, 뭐 이런 각종 질병을 가져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의 경우에는 사기도 떨어지게 되고, 회사 이미지, 대외적으로 밝혀지게 됐을 때, 한 몇 년 전이었죠? 5년 전 정도였었나? 한샘에서 막 그 교육하는, 신입사원 교육한 담당자가 그 성희롱 문제로 굉장히 문제가 돼서 그 한샘이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추락하게 된 거죠. 직장 내 근무 환경을 저해하게 되고, 그다음에 가해자는 직장도 잃게 될 수 있고, 재산, 혹은 요즘 같은 경우는 너무 개인의 신상이 속된 말로 털리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에게도 별로 좋지 않을 수 있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 직장 내 성희롱이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보게 될 때 직장 내 성희롱은 조직과 개인에서 이를 말할 수 없는 큰 영향을 미쳐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조직의 문제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잘못된 통념 두 번째인데 성적인 농담, 가벼운 접촉. 이거는 직장 생활의 활력소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사실 뭐 성적인 농담, 가벼운 접촉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좀 디테일해가지고 이거를 막 오케이 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기긴 한데 굉장히 옛날은 아닌데 그냥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진 않지만 그냥 가끔씩 얘기 나왔던 그런 시기였을 저는 회사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냥 저 스스로도 이걸 버티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회사 생활을 하나. 왜냐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는 어쨌든 간에 나보다 나이가 많고 사회생활을 오래 했던 누군가의 밑에서 일을 하게 될 거고, 내가 아무리 문제를 제기를 해봤자, 나에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는 직장의 활력소가 아니라 직장 분위기를 망치고 업무 환경도 이제 악화시키게 되고 인간관계를 적대적으로 만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성적 농담 이런 부분들이 좀 심해지게 되면 수치심, 그 다음에 모욕감
느끼게 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이런 행위가 반복되게 되면 수행에 지장도 받게 되고 능력도 제대로 발휘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저도 비서에 대한 이미지가 누군가에게는 좋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나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서의 이미지를 모르죠, 저는. 그리고 어떤 누군가는 비서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비서라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때 이후로는 비서 생활을 안 하게 됐죠. 네, 안 하게 됐죠. 힘들더라고요. 그 외부에서 보여지는 그런 시각들. 그리고 100번 좋은 얘기를 들어도 한 번 내가 완전 꽂히는 얘기 있잖아요. 내가 진짜 싫다고 생각하는 그런 얘기. 듣게 되면 이게 사람이 그걸 벗어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비서직에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만두게 됐죠. 네, 그래서 농담을 굳이 하자면 비서계가 굉장히 큰 인재를 잃었다. 뭐 이렇게 그때 당시에 그냥 저 스스로를 위로하느라고 그런 얘기를 하곤 했었는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 세 번째로 직장 내 성희롱은 무시해버리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직장 내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게 뭔가 내 이미지를 좀 실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대수롭지 않은 걸 받아들여가지고 문제 해결을 기피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뭐 그런 거랑 뭐 포함으로 아까 많이 말씀드렸던 내가 좀 잘못될까봐 그런 부분들도 좀 다 포함이 되는데 그렇지만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거는 아시겠지만 문제 해결에 좀 도움이 안 되죠. 내가 의사를 좀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그런 태도들은 가해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 뭐 나쁘지 않게 생각하나 보다. 너도 그냥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이해가 안 가겠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날 되게 좋아해. 근데 내가 이 사람이 진짜 싫은 거야. 진짜 싫어. 싫은데 그 싫은 걸 너무 대놓고 얘기하면 그 사람 기분 나쁠까봐. 내가 어떤 뭐 동아리에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대학에서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싫을까봐 내가 막 진짜 적극적으로 막 싫다는 걸 거부를 안 한 거야. 근데 얘가 엄청 착각을 해. 응? 너도 좋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뭐 라든가. 얘도 나한테 관심 있나? 근데 그 상대가 내가 관심 있는 상대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그 상대가 싫어. 너무 싫은데 자기 혼자 막 엄청 찍어대 나무를. 그럼 너무 싫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더 연장이야 성희롱도 결과적으로는. 어? 내가 나를 찍어대는 그 상대가 내가 평소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추후에 관심이 가져질 수도 있는 상대라면 괜찮은데 내 타입이 진짜 절대 아니야. 난 이 사람을 죽을 때까지 좋아할 가능성이 굉장히 없어. 난 그래서 뭐, 뭐 같은 동아리 있기도 하고 혹은 내가 뭐 같은 학교에 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혹은 같은 단체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냥 굉장한 거부사를 밝히지 않은 것뿐인데 이 사람이 막 혼자 착각하면 생각보다 너무 좀 싫잖아요. 그쵸? 근데 성희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해버리면 이제 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크게 됐을 경우에 뭐가 되냐면 그 가해자들이 가해자로서 행위했던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인정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용인하고 있구나. 괜찮구나. 그래서 이걸 동의라든가 소극적인 허락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되면서 좀 전보다 조금 더 과감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뭔가 나의 방법대로 과감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고 직장 내에서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던 방법 중에 하나였던 증거를 남겨주지 않는다면 상대가 나에게 남겨주지 않는다면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직장은 뭐 서로 뭐 휴대폰 번호 알고 메일 주소 알고 이런 게 별게 아니잖아요. 그쵸? 혼자만 마음 끓이지 말아요. 혼자만 마음 끓일 필요 없고 직장도 마찬가지지만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끓일 필요 없고 내가 먼저 그거에 대한 걸 말하면 돼. 내가 그 상대방이 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내가 먼저 얘기를 하면 돼. 그때 당시에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했었는데 나 너무 기분이 나빴다. 하지 말아라. 그럼 반응이 올 거 아니에요. 계속 볼 관계라고 한다면. 나 아닌데? 나 그런 의도로 한 거 아닌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진짜 미안하다. 나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다. 이렇게 답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표현을 한다는 게 얼굴 보고 막 진짜 막 정색하면서 절대 너 완전 기분 나쁘다 막 욕하면서 막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 그리고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건 증거를 남겨야 되겠죠. 녹취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문자 제일 좋아요. 문자, 카톡, 그다음에 메일.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정말 진지하게 듣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직장 생활이라고 하든 사회 생활이라고 하든 어떤 집단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사람들하고 엮이게 될 거잖아요. 그때 이거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오늘 수업은 사실 여기까지예요. 성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드릴 부분들이 상당히 많긴 하지만 벌써 수업을 한 지 50분이 됐네요. 네, 벌써 50분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많아요. 사실 많아요. 더 많은데 그래도 최소한 좀 짧게 말씀드린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요번 주까지는 저희가 녹화 강의로 진행을 하지만 요번 주에는 답글 다는 거 없어요. 네, 녹화 강의로 진행을 하지만 다음 주에는 우리가 라이브로 할 거예요. 라이브로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웹엑스나 뭐 줌이나 구글로 제가 뭐 공지사항 말씀드릴 거고 우리가 원래 초반에 했었던 대로 그렇게 그 주소 보고 들어오셔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말씀 나누면서 시험에 대한 얘기 이제 살짝 나눌 거고요. 시험에 대한 얘기도 좀 하지만 우리가 그날 여러분들께서 그 준비를 해오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그 전까지 물론 성적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입력을 하긴 할 거예요. 입력을 하긴 할 건데 이거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제가 초반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수업했던 거 제가 수업을 안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지금 뭔가 에러가 나온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저도 수업을 했는데 수업을 안 했다고. 우리 했잖아요, 근데 수업. 수업했는데 제가 진짜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수업하고 두 번째 수업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랜섬웨어 걸려가지고 그때 당시 수업했던 거 다 저장됐던 게 다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날라간 게 아니지. 정확하게 말하면 락이 걸렸어요. 해커가 돈 주면 그거 풀어준대요. 그래서 그때 저장했었던 여러분들하고 대화하고 이랬던 거 다 락이 걸려가지고 풀어가지고 증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 그쵸? 근데 저도 이제 어쨌든 저에 대한 그런 증빙을 해야겠죠? 증빙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거 제가 다 어쨌든 일일이 좀 검토하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라이브 수업에 오기 전까지 제가 어느 정도 해놓을 테니까, 다음 주 화요일 밤 12시, 혹은 수요일 날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게 되겠죠? 그 전까지 자기 거 그 출석 체크를 좀 보신 다음에 좀 이거 안 맞는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놓으세요. 네. 체크를 해놓으시고 그때 라이브 할 때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그거 제가 그냥 사진으로 좀 찍어 놓으려고요. 네. 그렇게 할 거니까 제가 분명히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때가 또 말씀하시는 분이 있겠죠? 쌤, 뭐, 어쩌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냥 막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화요일 밤 12시까지, 혹은 조금 늦는다고 하면 어쨌든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기 전까지 자기 그 출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고, 저한테 출결이 어떻다 이런 거.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으신 분은 얘기 안 해도 돼요. 근데 출결에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 꼭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과제도 냈다 안 냈다 이거. 저는 물론 그거에 맞춰서 성적을 내겠지만 사람들이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가지고 저한테 다음 주 우리 수업 시간에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댓글 없어요. 댓글 없고 그냥 편안하게 수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